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정세의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 통일 톡톡톡 오늘도 함께합니다. 서인택 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민 씨 자주 보네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도 저는 회장님이랑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좋습니다. 또 요즘에 예. 약간 점점 더 회장님 진행 실력이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오늘도 그 어색감 떨쳐내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예. 그럼 오늘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일 톡톡톡의 주제는 전자권 전환과 국가 안보인데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죠. 이미 저번에 우리가 한번 뵀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자, 그럼 바로 정경영 교수님과 함께 첫 번째 토크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크 키워드는 중요성. 왠지 서 회장님이 이 키워드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네. 오늘 굉장히 그 주제를 쉽게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중요성 그러면 이 전시작전권 통제권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맞죠? 뭐 100%죠. 회장님의 추측과 맞게 오늘 첫 번째 토크는요. 전자권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권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자권 왜 전환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이제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독립주권 국가가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작전 통제권을 네. 외국군 사령관한테 위임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본은 나토 회원국들, 우리 그런 작전 통제권을 나토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면서 예외가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집단안보 체제죠. 이 쌍무동맹 체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들은 한 70% 정도를 자국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네. 단 그 30%만 그 나토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혀 다르고요. 또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던 일본까지도 그때 6.25 전쟁 초기에 그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또 일본에서는 국동군 사령관에서 사실상 군정 사령관이었었습니다. 그때 작전 통제권을 내가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을 했어요. 일본 군대가. 그래서 일본도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자면은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유대와의 관계는 병렬형 지휘체제라고 독자적으로 일본이 행사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을. 그래서 이것은 세계 유례가 없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과 대비했을 때 뭐 우리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이나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도 상당히 높은데 왜 언제까지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볼 때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그 힘의 밀림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 군대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를 해가지고 네. 그런 위기상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군대로 발전돼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작전 통제권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작전 통제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작전 통제는 당연히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미군도 영국군에 이어서 한국군에게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그 다국적 군 훈련 그런 세미나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도 있고 아프간 전쟁도 했는데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그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국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국군 다음 대한민국 군대가 함께 싸울 수 있는 대단히 신뢰할 만한 군대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저쪽 그 페르시아만에서 우리 상선이 그 해적들한테 납치됐었어요. 그래서 그 해적들이 납치된데
소말리아 해적이었죠? 네, 소말리아 지역에서 투입돼 가지고 여기서 원격으로 지휘를 하면서 그 작전을 우리 요원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작사를 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구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전작권을 위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 역사적으로 참 오래로 소급해 올라가는데요. 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한 위기에 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회원국들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파병 결의안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작전하는 것보다는 유엔군 사령관한테 이 작전 통직을 넘겨줘가지고 메가드 사령관 단일 지휘하에 유엔군과 국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작전이 낫겠다 해서 넘겨줬던 거죠. 그게 이제 작전 통제권 연원입니다. 근데 거기 그 분명한 것은 그때 조건부 작전 통제권을 넘겨줬었어요. 단 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만. 근데 그 후에 이제 휴전이 됐을 때 다시금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한국방어를 위해서 있는 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월남 패망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남베트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한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외칩니다.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북한 저놈들에서 우리가 먹힐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북베트남과 베트공이 장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자주국방에 대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대단했던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죠. 한미연합사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군이 안 떠나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실제 또 카터 대통령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도 당시에 그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실제 또 대통령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4, 5년 내에 완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통보를 했었고 그게 당시 또 미국의 또 분위기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이 상당히 결기어린 정말 대단했던 걸로 저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예. 조금 역사적으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 이 작전 통제권 문제는 그러고 나서 1990년 초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적이었던 그 소련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 세계 유일 패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당시 중국은 이미 닉슨 대통령도 또 중국과의 화해 국교를 수립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국 방위, 한국화를 얘기합니다. 마침 그 노태우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94년도에 평시만 한국군이 행사를 하고 네. 전시는 여전히 연합사령관 행사하는 것으로 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후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그 당시 부시 대통령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1년 4월 17일 날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죠.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 위협시되고 오다 보니까 그때 전작권 우리가 받아오는 것보다는 좀 늦추자. 2015년 12월 1일부로 또 작전 통제권을 재연기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합의를 보죠. 박근혜 정부 와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네. 전환하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전시작전권 통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감정적으로 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려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제가 보면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군은 우리는 찾아오려고 하는데 미국은 안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 있을 때는 미군이 오히려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한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건 아니었죠. 이거 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해가지고 엄연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외면을 하고 자주자주만 얘기해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그 민족적인 관점에서 작전 통제권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는데 이 나라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군이라는 존재죠. 근데 군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런 군이 있으나만 한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작전 통제권이 외국군 사령관인 지금 연합사령관이 행사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왔을 때 마음대로 응징을 못하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작전 통제권을 봐야지, 우리 주권이 뭐 외국군에 의해서 뺏긴 거 아니냐. 그건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우리 군이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할 수 없었던 그 역사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온 구한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이모군란 때 이미 우리가 뭐 우리 군대를 위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우리가 당시에 조선 조정이 끌어들여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를 스스로 해체해버리고 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청나라 군대가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저걸 하고 그리고 또 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일본 군대를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여갖고 결국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벌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국권을 일본에다 뺏기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 역사적 연호를 따져보면 벌써 140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미군이 한미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전시작전권에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북한의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막을 힘이 없으니 결국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또 유엔군이 동참을 참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 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힘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지금도 이제 그 부침의 역사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도 우려하는 게 보게 되면 북한을 우리가 우리 힘만 갖고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만 갖고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핵무기를 북한이 핵을 무장한 상태고 우리는 우리 자체는 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또 결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 핵우산이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그런 그 무기의 그 도움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지금 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또 두 나라들이 또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지금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을 하는 상태가 돼서 우리 남한을 말하자면 위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강군을 만들어도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네, 거기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위협인식이나 북한의 감당할 수 없는 참 핵 미사일 위협 여기 우리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 요것에 대한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될 것은 이 작전 통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미국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작권은 미국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고도
우리보다 더 결속된 동맹을 과시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그 모습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누가 보더라도 한미동 못지않은 강력한 동맹을 갖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한국 방위를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질 것인가 하는 문제지, 과도하게 우리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당신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패배주의죠. 그렇게 바로 그런 이 의식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국방력이나 외교 역량을 함양하고 그런 것들을 내공을 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계속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참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세계에서 이 정도 내놓을 만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세계 경제적인 11대 강국이 됐죠. 국제적인 위상이 뭐 북한과 게임하는 수는 없죠. 그런다다가 이 문화적으로 뭐 K-팝이랄지 뭐 국제를 막 흔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있는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동맹에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싸워 이기면은 미국이 함께 싸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적인 생각은 참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많은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너희들 무슨 나라야? 비아냥거리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하들의 그 비아냥으로 넘겨놓은 북한 쪽에 이념적 공세도 있죠. 네, 그러니까 공세도 북한 쪽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주한미군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한미군보다도 이 작전 통제권 문제, 작전 통제권 문제죠. 권한이 없는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북한도 거의 그 미국과 직거래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한국 군대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다 보니까 이건 뭐 놀라운 것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2019년 8월 5일로 기억되는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서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도 얘기했듯이 참 그 무서운 얘기인데, 한국군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인민군대하고 상대했을 때 싸울 대상이 안 된다. 그것은 참 주워받고 싶은데 그 정도로 우리 군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니까. 그건 수없이 얻어맞는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빌빌거리는 이 군대. 이건 없을 만한 군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건 그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뭐 힘겨루기 싸움인데, 결국은 무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국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 문제라고. 의지와 전략이 있는 군대는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스스로 이 땅을 지키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없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게 참 결기어리는 그런 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봐요. 이 국민적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작권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예, 그 참 놀라운 변화는 2018년도에 이 전작권을, 많은 사람들은 전작권이 오면은 한미동맹이 해체가 되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를 미국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 본 것이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 대장, 사성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되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이 되는 그런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을 전작권 전환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유일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라는 군대의 같은 포스타가 한국군 장군 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칙에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걸 합의했다는 것은 이 한국군 동맹군에 대한 놀라운 그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요.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다고요. 우리가 도맡아 서지 않겠다. 너희도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역량도 갖췄고, 이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상징적인 조치로서 내가 미군 포스타가 당신 한국군 포스타 밑에 들어가겠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되,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는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이렇게 아주 결속시키는 중요한 전략 협의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년 있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 그게 한미 안보 협의 회의라는 것으로 SCM이라는 것으로 있고 또 합참의장 간에는 군사위원회 회의 MC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존속이 된다. 이 뒤에 얘기한 주한미군과 유엔사나 그런 전략 협의체가 존속된다는 것은 전혀 동맹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동맹을 깨면서 전자권 전환하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미국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걸 테고요. 내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그러니까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도 한국에 전자권을 전환해 줄 의사가 있었고 또 때때로 그것이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도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그 주권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을 정말 식민지 삼을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왜 그게 실현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유는 일단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큰 문제네요. 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010년도에 전제권 반대 1000만 서명 운동을 벌립니다. 보수단체들이. 예. 그렇죠. 예. 군의 원로나 대사 출신의 교관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주도했던 건데 2010년 4월이 되면 1000만 명이 서명을 해요. 1000만 명씩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와서는 안 된다는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 있었어요. 그 왜 그랬죠? 그분들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그러니까 달라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인 거죠. 말하자면 아까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셨던 90년대 초반에 북한이 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 1차 핵위기가 나기 전에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하던 그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롤롤랄라 하면서 전자권 전환도 해주고 미국도 좀 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한반도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때는 또 핵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자권 전환을 지금 못 해주겠다는 입장이 기본 입장이 아닐까요? 그런 일부 우려들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자권 전환을 넘겨주면은 한국이 지멋대로 가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붙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우려들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진짜 기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좀 철저하게 한국군이 북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걸 확인하고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른바 새로운 신연합방위 체제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주도하는 신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동맹의 확고부동한 한미동맹. 남북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완벽한 그 동맹의 능력을 갖추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남북한 관계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평가가 됐어 이미. 90%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다. 물론 핵미사일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핵미사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함께 합세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그 부분은 꽤 이것도 지난해 우리 원인철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은 이것도 한 70% 정도 갖췄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것은 남북관계 꽁꽁 얼어붙었죠. 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주변 환경은 더 굉장히 대결 국면으로 어렵죠. 가고 있는. 네. 맞습니다. 요것은 평가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악화된 건 분명하죠. 예. 사실 미중 패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말씀 뭐 그것인데 중국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지금 뭐 네. 우리 카디즈 이제 불업 대결 속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입장으로 바로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한미일이 결속을 해서 한미일 군사공조 체제를 더 굳혀가지고 거의 대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스토리일 수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령부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본 운영 능력, IOC라는 건데, 두 번째가 그 완전 운영 능력이라는 full operational capability라는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갖춰졌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1단계 기본 운영 능력은 2019년도에 클리어가 됐습니다. 2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운영 능력이 아니라 완전 운영 능력이죠. 그것은 작년도 8월에 하기로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또 하기로 했는데 네. 또 이 코로나인데 간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그 두 번째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FOC라는 건데 완전 운영 능력을 하고 그때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렇다면 빠르면은 2020년 내년도, 늦더라도 2024년도 시기를 확정을 해가지고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SCM이라는 것이 이제 10월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때 이제 그 SCM에서 목표인들을 이제 확정 합의를 하면은 늦더라도 2023년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군 자체의 문제, 말하자면 군 역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어떤 그 전투력이라든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뭐 이거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아마 그 쉽게 그 패스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뭐 미국이 어떤 채점표를 갖고 우리한테 오느냐에 의해서 뭐 그 채점표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들어 갖고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뭐 어느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라지만 정성적 평가를 하려고 들면은 사실은 속수무책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 신뢰? 한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저는 정말 전작권 전환을 좀 빨리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150년째 이러고 자주국방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나라로다가 있다는 거는 이건 참 창피한 일이고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모든 결론은 한미 간의 신뢰 문제인데 그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사실은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서 한미 관계를 보게 되면 요즘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는 그 정책에서도 한미 간의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바라보고 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완전 주변 국가고 우리의 운명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국가들을 대하는 미국의 정책하고 대외 정책과 우리 정책이 다르거든요, 지금.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른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비춰지거든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이 한미 간의 신뢰를 잃게 되면은 전작권 문제도 물 건너갔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 한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전작권도 전환이 돼야 되고 동맹도 더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신뢰의 문제는 이것이라고 봐요. 우리 가치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그 인권이라는 이런 중요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남북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는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가치의 갭이 있거나 생각을 달리 한다면 참 이게 안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가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받게 된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이 우리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어떤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미국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낫는가. 이 정도 국력이 성장이 되고 나름대로 국민적인 자부심도 대단한 우리 국가인데 이들이 과연 이 나라 안보를 미국한테 의존해서만 해결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의지의 문제고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꼭 학술 용어를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패스 디펜던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바꿔졌으면은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오면은 그게 정상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원점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고 네. 우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 작전 통제권이에요. 이게 1950년대 초부터 유엔군 사령관, 지금은 연합사령관 행사하고 해오던 작전 통제권은 당연히 그건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야?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을 하고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비정상인 나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런 지하에 대낮에 불바다가 되는 포격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0년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도 이번에 포격전이라는 전쟁으로까지 이제 우리 군에서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영토를 유린한 침략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어떻게 됐으냐면은 출격했었다고 우리 폭격기가 전투기가 폭격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못 오도록 했다고요. 대통령도 군특수부대 대통령도 전쟁으로 비화되면 안 돼. 또 미측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과대하게 응징보복을 그러면 전쟁으로 갈 수 있어.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작전 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도 당시에 우리 정치권도 뭐 그렇게 확전되는 거 원치 않았잖아요. 원치 않았는데 네. 바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앞에 천안 피격도 분명히 북한은 도발하는 행동인데도 그때 무슨 응징보복을 했습니까? 이건 우리 영해 지역에서 초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군함이 북한이 공격 어리로 피격을 당해가지고 참 수장이 되는 건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런 나라는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무기의 문제나 군대의 문제보다 지휘관의 지휘관이 아니라 이게 작전 통제권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전 통제권을 단순하게 뭐 주권 차원이 아니라 한미 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이 작전 통제권은 이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핵무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일적인 전까지는 계속 미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전자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이 다 전자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다가 들고 나왔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얼마 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나와갖고 국회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거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서훈 장관이나 오인철 합참의장, 이 군수뇌부를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제한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고위 장성들 전 군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똑바로 지켜야 되는 이 전자권을 되찾아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는 그 결기들이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측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은 뭐 내년 늦더라도 내후년까지는 전자권이 넘어오면은 아마 볼 때 국민들도 대우각성을 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서. 내후년이면은 시기는 박사님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1단계 IOC를 끝냈고요. 2단계 이번 3월에 간의를 했었고, 2단계 작전 운용, 완전 운용 능력을 8월에. 그게 이제 지금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연합 지휘소 훈련이라는 거, Combined Command Force Training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을지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훈련 명칭을 바뀌어가지고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때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시험을 한다. 근데 그 아까 바로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미치기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해서 조건을 발전시킵니다. 아, 그렇습니까? 평가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치기 이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간에 합의. 아주 합리적인 네. 시스템. 그래서 연합 능력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허술하게 전작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거든.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에서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하자면 졸업장을 받는 거네요, 이제. 네. 진짜 졸업장 받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심층 토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심층 토크 좀 마치면서 얘기를 계속 해주셨지만 이 전작권 전환의 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전작권 전환은 가장 큰 것이 참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봐요.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경제산업화가 아까 말씀드린 11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민주화 완성을 했잖아요. 그 문화적으로는 뭐 문화 글로벌화라고 할까? 문화력이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 이런 나라가 이제 드디어 안보의 자립화까지 이루어내는 진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서 재평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 때는 많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얘기를 했었어요.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그 옛날 그 임진왜란 때 유일국 선생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계속 쳐들어오게 돼 있다. 네. 평화를 바라면 네. 전쟁을 준비하라는 네, 그런 말이죠. 말과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런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틈새가 보이면 쳐들어왔던 것이 우리 역사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평화 무드에 젖어버렸다고요. 군을 완전히 홀대하고 숙문천무의 사상이 이주선을 막 흐르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유비무환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 네. 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전시와 평시 지휘 체제를 일원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시는 따르고 평시는 따르고, 이게 지금 이런 체제거든요. 평시에는 합참의장이 권한을 행사했다가 전시가 되면 연합참의장이 넘어가서 한국군이 이렇게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계 유례가 없다니까요. 전평시가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평시 지휘체를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 도발을 하는 정전시에도 즉각 대처할 수가 있고, 전시에도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시의 평화를 관리하고 유사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의 틀을 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 전작권이 전환이 됐을 때는 진짜 평시에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군한테 이용을 해주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전시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게 됐구나 하는데 국민적인 자부심도 갖게 될 거고, 군이 군 본연의 역할에 올인하면서 참 프라이드를 느낄 거 아닙니까? 평시 평화 체제가 되려면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는 군비 통제라는 것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공격용 무기랄지 그런 훈련 같은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럽의 평화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군비 통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서로 공격용 무기를 내려놓는 거죠. 만들어내지 않고 또 훈련도 적을 침략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 남북이 결국은 통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북한과 딜을 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적인 분야에서 치고받고 갈 수 없도록 그런 진지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25 때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중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시킬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앞장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국 못 온다고 봐요. 그러면은 전쟁이란 전쟁을 끝나는 게 전쟁 후에 전후 처리가 있는데 전쟁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당연합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같은 그 동족이라고 불렀던 그때 백제와 고구려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실은 그때 그 음흉한 생각을 갖고 당나라 군대가 왔던 거거든요. 네. 이 남쪽을 다 침략해가지고 집어삼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용납을 뒤늦게 알고 신라가 당나라 군대와 싸웁니다. 네. 싸워가지고 이 고구려 땅을 대부분을 뺏기고 어떻게 됩니까? 청천강, 대동강 네. 연안한 그 평양 원산선에서만 통일을 했거든요. 그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할 때는 어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더 땅 뺏기 작전에서 주도 원력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참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분명히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되고요. 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전자권이 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동안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세계 4번째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인 나라예요. 그래도 남북한 군사력비에서는 우리가 밀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 작전과 우리 군사 전략에 부합되는 그런 무기체계, 한국형 무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 방산업체가 개발해서 계속 대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방산업체가 그런 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게 되면은 진짜 우리 군이 더 강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럼 방산업체가 발전이 되면은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또 거기에서 만든 무기로 또 해외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익도 증진할 수가 있고 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오게 되면은 독립주의 주권 국가로서의 국제 무대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외교 활동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작전 통제권이 미군이 행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들어봤습니다.